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멈추는 죽음, 또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는 죽음. 강명자, 72살. 이름 석자에 담긴 세월만큼이나 그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던 날들.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성실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핸들을 잡고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을 때의 기쁨을 강명자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집 있는 사람이야. 남편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던 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칠순을 코앞에 두고서 그날 이후 강명자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박정우는 결혼 후 제 가정에 바빴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이수정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강명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차가움을. 그래도 강명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화분을 가꾸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그것이 인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24년 9월 어느 가을날,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낸 순간 강명자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고객님의 사망보험금 청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급 절차 확인을 위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민수 드림. 강명자는 그 자리에 선 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고객님의 사망보험금이라니 내가 죽었다고? 손에 든 편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살아있는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왜? 강명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명자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5시에 눈을 뜬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다시 한번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명자. 주소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강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 박정우의 목소리는 바쁜 듯 서둘렀습니다. 정우야, 큰일 났어.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왔는데 내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 여기 분명히 써 있어. 사망보험금 청구건이라고. 엄마, 저 지금 회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퇴근하고 전화 드릴게요. 정우야, 이게 농담처럼 들려? 엄마가 진짜 심각하다고. 알았어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그 편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 그게 뭔데? 아, 엄마.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믿음을 못 받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보험회사 이름 아래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살아있다고? 그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 아냐?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강명자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이웃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듯, 당황스러운 듯.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저요? 왜요? 아니, 그냥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이상한 말을 남기고 이웃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강명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들 강명자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강명자 씨 아냐?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게. 분명 장례 치렀다던데. 다른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며느리가 부고 돌렸다고 하더라고. 할아버지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강명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멀쩡한데. 천천히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로당 회장인 김영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저 괜찮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며느리분이 지난주에 전화하셨어요. 명자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강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장례는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렀다면서 경로당 회원들한테는 나중에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강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심장마비예요. 강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로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 진정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김영숙이 강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날 오후 강명자는 경로당을 나와 곧장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부고를 돌렸다고?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이수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정아,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할 얘기가 있어. 지금은 좀 불편한데요. 불편해도 들어가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강명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수정은 마지못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내 부고를 돌렸다며? 강명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이수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정우야,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경로당에 내가 죽었다고 전화했다잖아. 박정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수정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오해예요. 제가 요즘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어머니 건강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누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대? 강명자가 따졌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누가 와전시킨 것 같아요. 거짓말.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 같은데요. 수정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우야, 넌 아내 말만 믿는구나. 강명자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강명자는 일어서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이수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강명자는 무언가 차갑고 어두운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명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그날 밤 강명자는 다시 한번 보험회사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희망의 집 쉼터라 거기가 어디지? 다음 날 아침 강명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희망의 집 쉼터를 검색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원봉사한다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며느리의 방을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 2시, 며느리 이수정은 교회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고 아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강명자는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어. 강명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하지만 강명자의 눈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을 살펴봤습니다. 여행 가방, 담요, 그리고 서류 상자 하나. 강명자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그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통장, 카드 명세서, 영수증들. 그리고 그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강명자는 그것을 꺼내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강명자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빛생명보험 종신보험, 피보험자 강명자, 수익자 이수정, 보험 금액 3억 원, 가입일 2023년 3월 15일, 3억 원? 강명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년에 가입했다는 건 며느리가 1년 넘게 이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보험 증권이 나왔습니다. 대한생명 안보험,
피보험자 강명자, 수익자 이수정, 보험 금액 1억 5천만 원, 가입일 2023년 6월 20일.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 미래생명 실손보험, 피보험자 강명자, 수익자 이수정, 보험 금액 5천만 원, 총 보험 금액이 5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수정이 내가 날 죽여서 5억을 가져가려고 한 거야? 강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 증권 밑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 강명자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시어머니 명의 보험 가입 완료. 2023년 6월 추가 보험 가입. 2024년 7월 쉼터에서 적합한 대상자 발견. 김서연. 신원 불확실, 가족 없음. 2024년 8월 마이너스 김서연에게 접근. 신분증 사본 확보. 2024년 9월 마이너스 계획 실행. 강명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1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강명자가 수첩을 넘기는데 메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우 모르게 진행. 돈은 내가 다 관리. 시어머니는 혼자 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함. 김서연 처리 후 사망신고. 보험금 수령까지 2, 3개월. 정우한테는 나중에 설명. 어차피 돈 앞에서는 다 이해할 것. 강명자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조차 며느리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명자는 깜짝 놀라 서둘러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제자리에 올려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이수정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명자는 상자를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정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화장실은 저쪽인데요? 이수정이 강명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검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수정아, 이게 다 무슨 짓이니? 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수정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들키셨네요. 이수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뭐,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니, 72살이에요. 솔직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이수정이 느긋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다니요. 그냥 좀 일찍 정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라도 좀 챙기는 게 낫잖아요. 강명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노인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비, 생활비, 나중에 요양원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5억짜리 보험을 내 이름으로 든 거야? 네. 어머니 명의로 대출도 좀 받았어요. 어차피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다 갚고도 남으니까. 이 악마 같은 년아. 강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악마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해하라고? 내가 죽는 걸?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그래서 김서연이라는 여자를 죽인 거야?
이수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냈어. 내가 쉼터에서 그 여자를 유인했다는 것도. 역시 그 사진을 보셨구나. 이수정이 혀를 찼습니다. 김서연은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거짓말. 정말 몰라요. 돈 주고 어디론가 보냈어요. 경찰이 다 밝혀낼 거야. 강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요? 증거가 있어요? 시신도 없는데? 이수정이 비웃었습니다. 이 수첩이 증거야. 강명자가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이수정이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강명자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안 돼. 이건 경찰에 가져갈 거야. 어머니. 두 사람이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들 박정우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정우야. 강명자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와이프가 날 죽이려고 했어. 5억짜리 보험금을 노리고. 박정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수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가 아니야. 여기 다 써 있어. 강명자가 수첩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정우가 수첩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정우야, 그건. 대답해.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강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하려고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서초구 반포동 아들 집이요.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명자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수정은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경찰 불렀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내가 한 짓을 다 밝혀낼 거야. 뭘 밝혀요? 김서연이요? 그 사람은 이미 어디론가 떠났어요. 찾을 수도 없을걸요? 이수정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박정우는 멍하니 서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다 사실이야? 정우야, 당신은 몰랐으니까 괜찮아. 나만 책임지면 돼. 뭐가 괜찮아? 살인이잖아. 박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살인이라니. 증거도 없는데 무슨 살인이에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이 든 경찰이 물었습니다. 강명자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한 증거예요. 경찰이 수첩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수정 씨 맞으신가요? 젊은 경찰이 이수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건 제 개인 메모일 뿐이에요. 김서연이라는 분은 누구신가요? 쉼터에서 만난 봉사 대상자예요. 현재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모릅니다.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단 서로 진술이 엇갈리니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이수정이 항변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강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김서연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 정말 어디로 간 걸까? 경찰서 조사실.
형사 한 명이 이수정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씨, 김서연이라는 여성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2달 전쯤이요. 쉼터에서 봤어요. 그 이후로는요? 연락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 신분증 사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셨죠? 이수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그분이 맡겼어요. 재발급 도와달라고. 거짓말 마세요. 형사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희망이 집 쉼터를 조사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8월 20일 이후로 쉼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갔을 수도 있잖아요. 쉼터 직원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김서연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나갔다고 하던데요. 이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로 데리고 가신 겁니까? 잠깐 식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어디서요? 한강 근처 식당이요. 식당 이름은요? 기억 안 나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정 씨,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더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님, 잠깐 나오시죠. 2 형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신원불상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시각은 오늘 오전 6시, 추정 사망 시각은 한 달 전쯤으로 보입니다. 신원 확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체격이 김서연 씨 신상과 일치합니다. 강 형사가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정 씨, 8월 20일 저녁에 정확히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인이 있나요? 남편이 출장 중이었고 혼자 있었어요. CCTV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더 불리해집니다. 이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강명자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15일 한강 하류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신원 확인 결과 실종 신고되었던 김서연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 중입니다. 강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경찰 조사 결과 CCTV에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8월 20일 저녁 8시 한강변 산책로 CCTV에 이수정과 김서연이 함께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김서연의 팔을 잡고 강가 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이수정 혼자 돌아오는 모습, 옷이 젖어 있었고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수정의 휴대폰 기록. 8월 21일. 계획대로 진행됨. 이제 보험금만 기다리면 됨. 서연이는 물에 빠져서 사고사로 처리될 것. 시어머니 명의로 사망신고 완료. 메신저로 자신에게 보낸 메모였습니다. 지우지 않고 남겨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형사는 이수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수정 씨,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증거 자료들을 쭉 펼쳐 보였습니다. CCTV 화면, 휴대폰 메시지, 쉼터 직원 증언, 그리고 한강에서 발견된 김서연의 시신 감정 결과, 익사로 인한 사망, 목에는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강제로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수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정말 돈만 주고 보낼 생각이었어요. 이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서연을 쉼터에서 만났어요.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랑 나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죠. 계속하세요. 처음엔 그냥 신분증만 빌리려고 했어요. 돈을 줄 테니 잠깐만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런데요? 서연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걸 하냐고, 불법 아니냐고. 이수정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이니까. 8월 20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강에 산책 가자고 꼬셨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요? 뒤에서 밀었어요.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눌렀어요. 계속 저항했지만 이수정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후에는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 명의로 사망신고를 했어요. 김서연 신분증 사본을 쓰면서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네. 형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정 씨, 당신은 살인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명의 보험금 5억 노려 노숙인 살해, 계획적 보험 사기 살인, 충격적 진실 드러나 신문 헤드라인들이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강명자 할머니는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서연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찍은 그 사진. 서연 씨, 오늘 당신을 위한 재판이에요. 꼭 지켜볼게요. 강명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 입장하십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엄숙한 표정의 남성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이수정이 앉았습니다. 수감 생활 석 달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 이수정, 일어서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수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죄 및 보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수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피고인 이수정은 2023년 3월부터 시어머니 강명자 명의로 총 5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희망의 집 쉼터에서 신원이 불확실한 김서연 씨를 발견하고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김서연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며 접근해 신분증 사본을 확보했고 8월 20일 저녁 한강으로 유인해 익사시켰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김서연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시어머니 강명자 씨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이자 보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이수정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수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듯 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계획적 범죄라기보다는 우발적 범행에 가깝습니다. 강명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발적이라니. 1년 넘게 계획한 게 우발적이라고? 검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수첩과 휴대폰 기록을 보면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피고인은 단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발적 범행입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증거를 보면 계획적 범행이 명백합니다. 다른 변론거리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희망이 집 쉼터 직원 박미영 씨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알고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수정 씨는 저희 쉼터에 자원봉사자로 왔었어요. 김서연 씨와 피고인의 관계를 아십니까? 네. 이수정 씨가 김서연 씨한테 특별히 관심을 보였어요. 자주 대화하고 밥도 사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는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쉼터에 온 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8월 20일이었어요. 이수정 씨가 와서 좋은 일자리 소개해 줄게라며 데리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한강 산책로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8월 20일 밤에 이상한 점을 목격하셨다고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밤 9시쯤이었어요. 두 여자가 지나가는데 한 명은 말랐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단정해 보였어요. 피고인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증인이 이수정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단정한 옷 입은 사람이. 그 후에 또 보셨습니까? 네. 30분쯤 후에 그 사람 혼자 돌아왔어요. 옷이 다 젖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물 한 병 사가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강명자 할머니였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강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며느리입니다. 강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오직 돈. 강명자가 이수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비록 냉정한 면이 있어도 설마 이런 짓까지 하겠느냐 싶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며느리는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고한 김서연 씨를 죽였어요. 강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죠.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명자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이 이수정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이수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강명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사죄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죄가 명백합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수정에게 살인죄 및 보험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8년, 18년이라고. 강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 씨, 정의가 실현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판결이 내려지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명자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심은 제라늄이 빨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자는 물을 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도 잘 피었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살인범 이수정, 항소 포기 징역 18년 확정. 강명자는 그 기사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정아, 넌 거기서라도 사람 구실하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박정우였습니다. 네, 정우야. 엄마, 저예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살인범이 되고 집안이 뒤집힌 후 박정우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됐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그만 생각하고 내 인생 살아. 네, 엄마. 주말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강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우는 착한 아이야. 잘 이겨낼 거야. 강명자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언덕을 올라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작은 묘비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서연 1978에서 2024. 당신을 기억합니다. 강명자가 희망의 집 쉼터와 함께 세워준 묘비였습니다. 김서연에게는 가족이 없었기에 장례도 쉼터에서 치러졌습니다. 강명자는 가져온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날씨가 참 좋죠? 서연 씨가 좋아했을 것 같은 날씨예요. 강명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판 끝났어요. 그 사람 18년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제 이름 때문에 당신이 죽었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강명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마치 김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이제 편해요. 강명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약속할게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매달 한 번씩 올게요. 묘비에 다시 한번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쉼터에 조금씩 기부할 거예요. 당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당신을 기억할게요. 강명자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명자 씨. 친구 김영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아,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었지? 응,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
오늘 경로당에서 화투 치는데 같이 안 할래? 강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경로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왔네. 어서 와요. 언제 온 거야? 오랜만이네. 강명자는 친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명자 씨, 그 일 정말 힘들었겠어. 응. 하지만 이제 끝났어. 며느리는 어떻게 됐대? 18년 받았어. 친구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그래도 명자 씨는 살아있잖아. 그게 어디야? 김영숙이 강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넌 살아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강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난 살아있어. 내 이름으로. 화투판이 벌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명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사진. 쉼터에서 찍은 그 사진을 확대해서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잘 자요. 내일 또 봐요. 강명자는 사진에 인사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망 통지서를 받던 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경찰서에서의 조사, 법정에서의 재판, 그리고 김서연의 묘 앞에서 흘렸던 눈물.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강명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명자. 누구도 내 이름을 빼앗을 수 없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강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강명자는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김서연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멈추는 죽음, 또 하나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죽음. 강명자 할머니는 김서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김서연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집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지켜온 이름과 당신이 살아온 양심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2번 죽을 뻔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욕심에 눈먼 이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우리 시대의 교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